시장을 꿰뚫는 한마디부터 시작을 해보죠. 이 인사이트를 한마디씩 주셨는데 먼저 최영석 매니저님, 인공지능 산업이 주도하는 메가 트렌드에 주목하자. 이거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십시오. 네, 저 역시 투자 시장이 이제 대략 15년간 몸담으면서 제가 생각한 가장 중요한 철칙은 시장의 메가 트렌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투자에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현재 우리 투자를 주목해야 될 것은 여전히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메가 트렌드가 자산 관리 혹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유행이나 뭐 단순한 어떤 이렇게 뭐 바람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길게 가는 어떤 큰 트렌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맞습니다. 예, AI 여전히 주목해 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호석 대표님, 이건 좀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미국을 지키는 사람들 이길 수 없으면 합류하라.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네. 세 분이 등장하셨는데 그분들이 미국을 다 지키고 있는 것 같다라는 누굽니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 걱정하시잖아요. 네. 그럼 원래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닌데 미국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 네. 미국 국채도 걱정하시고 뭐 이것도 걱정하고 이래서 망할 것 같고 저래서 망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제 등장했던 제가 주목했던 세 분은 첫 번째는 워렌 버핏이고요. 워렌 버핏 은퇴를 했지만 예. 은퇴하면서 이제 요즘에 내가 90세가 넘으니까 신문이 잘 안 보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나는 투자는 잘하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서 예. 현금이 진짜 많잖아요. 저는 그 워렌 버핏이 들고 있는 이 현금은 만약에 미국의 자본주의가 흔들릴 때 지켜줄 수 있는 엄청난 버팀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JP 모건의 다이머 회장인데 이분은 뭐 지금 한 3년째 계속 경기 침체가 온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분이 경기 침체가 진짜 온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올 수도 있으니까 니네들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SVB 은행이 망했을 때 다이머 회장이 했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은 명백하게 미국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금융의 관점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명이 이제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제 보면은 저는 이분은 그냥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근데 어떻게 미래를 알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미래를 자기가 만드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본인 스스로 미래를 만드니까 미래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선제들과 함께 혁신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없으면 같이 합류해라. 미국이 망한다는데 베팅하지 말고 미국이 쉽게 망하진 않으니까 미국에 합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인 거죠. 야, 그리고 세 명의 인물 워런 버핏, 제이미 다이먼 그리고 일론 머스크 아주 인상 깊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럼 현금 얘기 잠깐 하셨는데 자, 한 막연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10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은 뭐 가정을 해보죠. 뭐 방법이라든지 뭐 시점 이건 잠시 뒤로 하고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지금 현금이 들고 있다면 예, 만약에 제가 10억을 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참 가지고 계신 분들마다 다 달라서 네. 이 질문이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긴 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게 네.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비중이 많다는 걸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과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위기가 오고 그러면은 주가 빠지고 힘든데 왜 그렇게 들고 있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냥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면 인플레이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제로거든요. 예.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도 들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자산들을 본인에 맞는 그런 적정한 비중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분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적절한 배분이 항상 우리 투자할 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은 어떻게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직접 고객을 상대하시는 입장이니까 네, 그렇게 맞습니다. 질문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떻게 보면 10억 정도의 자산으로 고객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리는 게 제가 매일 하고 있는 일이고요. 예. 사실 지난 2년간은 미국 주식 시장의 독주가 굉장히 돋보이는 기간이었던 것 같고 올해 4월에도 봤지만 미국 시장 역시도 지금은 꽤나 큰 변동세에 노출돼 있는 국면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고객들과 많이 이야기 나누는 것은 균형감 있는 포트폴리오가 올해는 조금 더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주식의 비중 50% 그리고 채권의 비중 50%를 고객분들과 많이 권유해 드리고 있고요. 주식 역시도 미국 주식 100%보다는 non-US 지역의 자산을 조금 가져간 걸 권해드리고 있어서 35% 정도는 미국의 대형주 그리고 15% 정도는 미국이 아닌 유럽과 중국의 대형주들 그리고 채권 50% 중에 30% 정도는 장기채 그리고 20% 정도는 단기채로 해서 시장의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포트를 조금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없네요. 국내 주식도 조금만 가져가면 좋겠죠. 최근에 예. 매력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약간 오문을 던져봤습니다. 10억 갖고 있으면 어떻게 권하시겠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나름의 논리를 갖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렸는데 먼저 두 분 의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꺼지지 않는 불꽃 나스닥, 미 빅테크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영석 매니저님 먼저 동그라미를 쳐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빅테크에 대해서 역시 동그라미 쳐주셨고 국내 2차 전지 캐즘에 대해서는 X표를 쳐주셨고 미오도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그리고 비트코인 지금이라도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보셨습니다. 이효석 대표는 어떻게 보시는지 보죠. 먼저 미국 빅테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중국 빅테크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시고 국내 2차 전지도 같은 의견이신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세모였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반도체와 비트코인이 아닌가 싶은데 먼저 전체적으로 이 간략한 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효석 대표님 한번. 네. 앞서 이제 최용석 매니저님이 얘기하신 대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흐름은 AI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주도하고 있는, 그래서 AI를 주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미국 빅테크 그리고 미국 나스닥에 대한 투자는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빅테크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이 디커플링 되는 세상이 이제 펼쳐질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그런 세상이 펼쳐질 텐데 그 과정에서 중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중국의 1등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캐즘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국내 2차 전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의 영향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너무 세서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싸져 있어서 좀 약간의 트레이딩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아직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질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세모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뭐 둘 다 좋냐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역시 AI와 관련된 하이닉스만 좀 좋은 것 같고요. 차라리 섹터로 놓고 본다면은 저는 반도체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전력기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전력기기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뭐 뒤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팔 사람보다는 살 사람이 좀 더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얘기 들어봤고요. 최영석 매니저님은 논거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 역시 지금 가장 선호해야 되는 자산은 여전히 미국의 빅테크와 중국의 빅테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혁석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과 거의 동일한데요. 시장이 침체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고 있고 여러 의문들은 있지만 여전히 인공지능 산업이 현재 가장 중요한 메가 트렌드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산업혁명기를 보더라도 스마트폰의 등장 시기나 퍼스널 컴퓨터의 등장 시기에 보면 새로운 기술이나 디바이스가 등장하고 그 트렌드는 10년 혹은 20년 이상 지속됐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인공지능 트렌드는 사실 2023년도 GPT로서 촉발됐는데 이제 겨우 2년 차 정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장 의심은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들은 여전히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여러 빅테크들의 과감한 자본 투자 또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우리 삶의 변화들일 텐데 그러한 부가가치를 투자로서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국 역시도 딥시크의 출현 이후로는 미국보다는 다소 열의에 있겠지만 국가 주도의 인공지능 산업 성장을 통해서 빅테크들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가 확인한 상황이고 지금의 투자자들이라면 미국 100%보다는 non-US 지역에 해당되는 중국의 AI 산업을 함께 가져가는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한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린 부분, 이 반도체 부분하고 비트코인 부분인데요.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 최영석 매니저께서는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맞습니다.
사실 저 역시 반도체 전반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인공지능 산업의 하드웨어 인프라를 구축하는 AI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대표적인 GPU나 혹은 AI 기반의 조금 더 HBM 같은 인공지능에 조금 특화된 메모리 반도체들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쪽에서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셨어요.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가상화폐 유상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올해 4월 시장 변동성이 있었던 시기 우리가 봤던 것은 여전히 주시장이 출렁이는 시기에 가상화폐 시장이 그 이상으로 출렁이는 상당히 높은 변동성을 봤던 것 같거든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상화폐 시장은 매력적인 자산이지만 만약 투자한다면 지금 조금 평화로운 시기보다는 시장이 힘들 때가 조금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우선 현재의 시점에서는 X로 의견 표현해 보았습니다. 예. 요 자세한 얘기는 뒤에 좀 더 나누도록 하고요. 먼저 2차 전지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계신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1등 반도체 산업을 뒤쫓으면서 2차 전지 미래 산업으로 상당히 미래 먹거리로 관심을 끌었는데 정말 기술력의 한계인가 캐즘인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채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내 2차 전지주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 큰 기대를 모았던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를 이을 우리나라의 차세대 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것도 사실인데, 모두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2차 전지는 너무 많이 올랐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많이 빠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비싼 구간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산업 자체가 턴어라운드를 한다라는 가능성이 물론 기대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배터리가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야 휴머노이드도 들어가면 예. 얼마나 많겠니?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구간이라는 것을 얼마 전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유상증자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어닝 모멘텀이라고 해서 이익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게 봐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먼저 봐야 되는 거는 대차 대조표인 것 같아요. 예. 이 회사가 지금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충분히 있는지, 그런 영업용 자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등을 봐야 되는데 아직 이제 2차 전지 산업 자체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봤을 때 아직은 돌파구가 좀 확인되려면 시간 좀 필요할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최영석 매니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차 전지 앞으로 전망. 네, 저 역시 국내의 많은 투자들이 가장 고생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마음을 속을 좀 아프게 만든 산업이 국내 2차 전지 산업이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걱정스러운 면들을 많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 우리 국내 투자들이 2차 전지 산업에 기대했던 부분은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산업 경쟁 내에서 한국의 우위가 압도적으로 증명될 것을 예. 국내 투자자 다수 기대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봤을 땐 사실 국내 2차 전지 산업이 선택했던 삼원계 배터리 전략과 그리고 중국의 2차 전지 산업들이 선택했던 LFP 전략으로 봤을 때 중국은 어떻게 보면 효율은 조금 떨어지지만 가격 성능이 좋은 가성비가 좋은 전략을 택했는데 그걸 기술 혁신을 통해서 비효율성을 어느 정도 극복해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 테슬라나 글로벌 2차 전지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도 배터리 채팅률에서 LFP 비율이 상당히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은 사실 우리가 국내 2차 전지 산업을 긍정적으로 봤을 때 기대했던 미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미래가 구현되고 있는 것이라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아주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력의 한계 측면도 봐야 되나요? 사실 기술력이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전략의 문제였던 것 같고요. 중국은 약간 퀄리티가 떨어지더라도 싸게 생산할 수 있는 대량 생산 전략을 처음부터 택했던 예. 것 같고 국내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고급화 전략, 더 효율화에 집중했던 것 같은데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우선은 가성비 전략이 조금 더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여기다 또 덧붙여가지고 이 IRA,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만들었던 IRA가 원래 시한이 2032년까지 유효한 것이었는데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2027년에 폐지하는 그런 세제 법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진출한 우리 한국 배터리 기업들 보조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관심사항인데 아무래도 우리 영향이 좀 크겠죠? 네, 중요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업체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미국에서 이게 이제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제가 정말 걱정하는 거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 업체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업체들의 제조업 경쟁력은
그 비단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그 제가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이제 5월달에 이벤트 중에 하나가 우리 여의도 IFC에 샤오미 매장이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가 샤오미가 있더라고요. 올라가요. 근데 그게 저는 제일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주도하는 그런 큰 산업이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네. 그리고 LG전자 이런 회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샤오미가 하는 비즈니스랑 맞물려 있거든요. 근데 이 샤오미라는 회사가 너무 싸게 너무 잘 만들어요. 그 대륙의 실수가 아니라 이제 대륙의 무기가 돼버렸네. 그리고 이제 그런 산업들이 다 이게 잘 되고 있는데 냉정하게 보면은 우리보다 더 잘 만드는데 우리보다 더 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업을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중요하긴 한데 미국에서도 과거보다 엄청난 환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고 밑에서는 이제 중국 업체들이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잘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하여튼 2차 전지 아직도 좀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언제 무엇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들 아마 가장 궁금해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 이효석 대표님 한 달 전에 이 경제전쟁꾼에 출연하셨을 때 네. 팔란티아를 뭐 물론 추천하신 건 아니지만 아주 강하게 이렇게 언급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로 주가가 뭐 지금 한 달 만에 73%, 80달러대에서 120달러대까지 올랐어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 네. 거고요. 뭐 그냥 그 팔란티어를 이제 좋아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주가가 우연찮게 이제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제 AI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미국의 청문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국회 예. 청문회. 우리나라의 청문회랑 다르게 굉장히 진지하더라고요. 네.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진지한데 그 거기 주제가 큰 소리 안 치죠? 네, 큰 주제가 뭐였냐면은 야, 우리가 중국이랑 전쟁하면 질 수도 있다고? 진짜야?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대답했던 사람이 전 구글의 CEO였던 에릭 슈미츠였는데 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AI에서 뒤지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AI라는 그 키워드가 물론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AI 그러면 챗GPT가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AI는 그냥 무기예요, 무기. 그냥 드론에다가 AI 달린 드론, 로봇에 AI 달린 로봇 이런 거는 과거에 우리가 상상했던 전쟁의 모습과 다른 양상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SK텔레콤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보안이라는 관점에서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만약에 진짜 전쟁한다, 그럼 뭐부터 싸울 것 같니? 그러면 중국에서 사이버 전쟁으로 먼저 들어올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만약에 중국이 공격한다 그러면 뭐부터 공격할까요? 무슨 인해 전술로 공격할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정부 시스템을 공격하겠죠. 그래서 그걸 무력화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AI라는 거는 과거에 1940년대에 핵폭탄을 만들었던 거랑 똑같다. 지금 핵폭탄 먼저 만든 사람이 이기는 거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근데 그 관심이 높은 정도가 챗GPT로 뭐 이렇게 평화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군사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포심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고 그 핵심에 이제 팔란티어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나왔던 실적도 그렇고 주가가 반응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를 뭐 더 세게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요즘에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6월달에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그 로봇택시를 공개하는 행사가 있잖아요.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이제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게 테슬라니까 또 아무래도 되고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자, 최용수 매니저님. 사실 AI 분야 강조를 해주셨는데 앞서 언급했던 이 캐즘도 이쪽에 좀 우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작년에 지난 설 연휴 때 딥시크 나오면서 투자의 어떤 가성비 문제, 뭐 과연 이대로 계속 갈 것이냐 이런 우려들이 있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AI 산업이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가장 중요한 메가 트렌드라고 하지만 시장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AI 산업의 마켓시어를 차지하기 위한 빅테크들 간의 경쟁이 투입한 자본 대비 수익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투입 대비 산출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은 다소 있는 것 같고요. 예. 하지만 큰 흐름에서 본다면 과거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퍼스널 컴퓨터 같은 새로운 디바이스나 산업형이 나왔을 때
초기의 투자가 과감했던 것들에 대한 비효율성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지나고 봤을 때는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변화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인공지능 산업이 만들어낼 변화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우리가 정확히 계측할 수는 없겠지만 구글의 멘트처럼 여전히 빅테크들은 과소 투자보다는 과잉 투자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자로서 지금은 그 과잉 투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기보다는 그걸 약간 즐겨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거 덧붙여가지고 이 최영석 매니저께서 얼마 전에 중국 다녀오셨다고요. 그 맞습니다. 중국 빅테크들이 칼을 갈고 있다. 이걸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소회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실제로 올해 2월 마지막 주에 회사의 연수를 통해서 중국의 심천 지역의 기업들을 탐방하고 왔습니다. 네. 뭐 우리가 익히 아는 바이두나 혹은 비아리 같은 기업들의 IR 담당자들을 만나고 왔고요. 거기서 제가 느꼈던 임팩트는 우리가 중국이 제조업에 굉장히 강하다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은 사실 소프트웨어는 약하잖아라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딥시크 출연 이후로 중국 산업 내에서도 우리도 AI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이 굉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여기가 뜨겁게 느껴졌고 또 중국의 산업 발달 과정에서는 정부 주도형 산업 발달이 있다 보니까 중국의 제조업 역량이 완성된 그 레벨이 제가 어린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로 와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나 완성된 샤오미나 비아리 같은 기업들이 전기차 완성차를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아는 완성된 독일이나 유럽 브랜드를 만들어낸 그 완성도에 비해서 여류에 있다고 판단하기 조금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높은 완성도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 현재는 이제는 중국을 대표한 기업들이 그 역량이 글로벌 탑티어 브랜드들과 견줄만 하다. 그 정도까지 성장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왔습니다. 네. 아무튼 상당히 중국 다녀오신 분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아요, 의견이. 그리고 정말 죽어라고 일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참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참 경이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두 분께 다시 한번 좀 짓궂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효석 대표님, 네. 테슬라하고 BYD가 있습니다. 음, 어떤 거 사시겠습니까? 테슬라를 사야죠. 테슬라. 네. 이유는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그 확장성이라는 개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가 확장될 때 나오는 파괴력이 정말 크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만약에 이번에 로보택시가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대감이 있고 실제로 이게 잘 된다고 한다면 그 로보택시가 파급할 수 있는 그 속도는 그냥 하드웨어를 뭐 더 하나 더 만들어서 하는 그 차원이 거랑은 아니죠, 완전히. 그냥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얻어내는 매출이나 이익에 대해서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테슬라는 기대감만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도 굉장히 컸고 투자하기 어려운 회사였는데 만약에 이 로보택시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걸 통해서 현금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테슬라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건 주가가 많이 오른다라는 개념보다는 이익의 가시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주가의 변동성은 낮아질 수 있지만 투자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정말 오산이죠. 자, 우리 최영석 매니저께서는 테슬라와 BYD 어떤 거를 권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올해 2월 중국을 다녀오기 전까지는 당연히 저 역시 테슬라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이번에 사실 제가 중국을 다녀오면서 중국의 완성차 업체들의 그 완성도를 보고 느낀 임팩트는 상당히 강렬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제조업 역량 혁신이 이 정도 레벨까지 왔구나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저라면 테슬라와 BYD를 둘 다 가져가야 된다는 입장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전기차 시장으로 가장 큰 국가인 중국 시장에서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들이 그 내수 시장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장악하겠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렇다면 테슬라 올리 포트폴리오보다는 테슬라보다는 조금 작은 비중이지만 중국의 완성차 업체인 BYD도 가져가는 전략이 조금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BYD가 테슬라만큼 어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뭐 우위가 있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 것이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로 구현되는가를 그렇죠. 말할 것인데 물론 테슬라 수준의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있는 중국 기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중국 내의 도로 정보를 통해서 기술적인 구현을 통해서 자율주행이 소프트웨어로 완벽하지 않지만 라이다와 레이더 그리고 고성능 카메라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유저로서 말하는 소프트웨어가 자율주행을 말하는 것이라면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사실 중국 역시도 상당히 가성비 있는 자율주행 모델을 완성해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그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일하는 동안에 BYD가 글로벌 매출량, 글로벌 판매량, 매출, 실적 모두 테슬라를 앞섰다고요? 그 앞으로 이 추세가 더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까? 결국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은 상당히 무서운 수준으로 느껴지고 제가 실제 올해 심천에 가서 BYD 생산자들에게 자율주행을 구현할까지 비용이 어느 정도 드냐고 물었을 때 엔트리급 모델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면 자율주행이 구현 가능하고 답변 받았고요. 상위 모델 같은 경우에 400만에서 500만 원 정도면 완전 자율주행을 거의 구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답변을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지만 투입되는 가격 대비해서 성능으로 따진다면 중국의 완성차 업체는 분명 경쟁력이 있는 것 같고 중국 마켓의 속성을 고급차 시장보다는 분명히 엔트리급 차량의 비중이 높을 거라는 걸 생각한다면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 시장 내에선 상당한 강점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무튼 중국의 잠재력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고 앞으로 계속해서 괄목상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효석 대표님, 이 우리가 중국 투자 이쪽은 뭐 우리 이 대표님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근데 중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유가 저는 이제 탑다운 관점에서 이제 보면 얼마 전에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엄청 신랄한 비판한 기사가 있어요. 얘들 이제 안 좋으니까 경제 지표도 발표 안 하네. 그러니까 통계가 사라졌다. 통계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도대체 얼마 안 좋은지도 아무도 모르겠다. 근데 사실 그게 오히려 투자 포인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에서 스위스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스위스로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중국이 힘드니까 나온 거죠. 관세가 이게 관세를 이렇게 받는 게 안 나오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그리고 관세 협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힌트는 뭐냐면 관세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그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고맙다. 시장을 창출해줘서 수요를 만들어줘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관세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왜 싸우는 거지, 쟤들? 이거잖아요. 예. 너무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은 미국이 너무 많이 소비하고 중국이 너무 많이 생산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걸로 심플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죠. 미국이 소비를 줄이고 중국이 생산을 줄이면 됩니다. 근데 이러면 다 죽자는 얘기죠. 예. 중국도 죽고 미국도 죽겠죠. 경기 침체 오고 난리 날 겁니다. 근데 이것을 둘 다 늘리기 위한 방법은 미국도 제조를 좀 더 하고 중국은 오히려 소비를 늘리는 정책을 쓰자라는 것이 이번 관세 협상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중국은 앞으로 경기를 더 강하게 드라이브 걸 가능성이 크고요. 그 배경을 만들어주는 거는 위안화를 강세로 가는 그런 환율에서 오는 그런 여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500원 갈지 모르는 그런 환율 환경에서는 어떻게 하는 총재가 금리를 내리겠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 있죠. 부양책을 더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게 어느 정도 여지를 주고 판을 깔아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결국은 다시 한번 중국에서 부양책이 나오고 이건 당연히 주식시장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역발상으로 이렇게 딱 접근하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통계 자료가 없어졌다. 정말 중국은 불투명한 나라. 전에 뭐 청년 실업 심하다 그러니까 아예 통계를 발표 안 하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었다는 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 같습니다. 자, 최영석 매니저님, 미국과의 무역 협상 일단 순조롭게 휴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일단 90일 벌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우리가 4월에 사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로 많은 두려움에 떨다가 이번 미중 협상 결과를 보고 많은 투자를 안도한 것 같습니다. 일단 90일 이후에는 우리 투자를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좋은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중국 역시도 작년 하반기부터 많은 공격적인 재정부 정책을 낸 배경에는 이호수 대표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내수 침체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특히나 부동산 경기가 계속해서 우상해야 하는 구간에서는 중국 역시도 상당한 정치 여력이나 경기적인 여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소비가 극단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 중국 역시도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리즈는 굉장히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마도 90일의 유예 이후에 보게 될 것은 미국과 중국 각각이 자신들이 원하는 카드를 가지고 와서 상당히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90일 이후에도 우리가 볼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추가적인 갈등으로 해서 시장이 혼란스러운 것보다는 아마도 다소 서로가 원한 것을 가져가는 윈윈한 협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아마 관세 협상의 상황은 시장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호석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세 협상이 이제 됐고 그리고 나면 이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높다. 그래도 높아. 네. 이게 그 거래 무역하기에는 그래도 높다.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 그리고 관세가 붙은 것이 어제 이제 월마트에서도 얘기했었죠. 5월부터는 물가 올라간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도 못 내리고 난리 날 거다. 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그럼 관세 협상하기 전에 중국은 어떤 문제가 있었고 미국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예. 왜 미국은 먼저 주가가 빠졌는지 생각해 보면 미국은 딥시크 나온 이후로 AI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돌파구가 있어야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이제 빅테크가 아무리 투자를 계속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근데 저는 의외로 이런 그 돌파구가 사우디에서 카타르에서 UAE에서 찾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번에 사우디와 트럼프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AI를 주고 달러를 받고 이런 과정이 마치 과거에 사우디에게 미국이 F-15를 주고 F-16을 주면서 돈을 받았던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는 군사 무기라니까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직접 엔비디아 칩을 들고 가서 데이터 센터 지어주고 태양광을 이용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무기 줄게라는 말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최첨단 무기가 바로 AI로 구현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우디도 관심이 있었던 거고 서로 의견이 맞아떨어지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미국이 이제부터 안보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우방 국가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할 것 같아요. 야, 니네 이제 국가 안보 우리나라한테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중국 사람들이 인해 전술로 안 온다니까? 그 AI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엔비디아 칩 있어야 되잖아. 내가 팔아줄게. 이거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빅테크들이 또 한 번 투자할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AI로 뭐 할 수 있어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90일 안에 나올지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있지만 AI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말고 또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한테 확인된다면 그건 또 다른 서프라이즈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호석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최근에 이제 저희 친구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가 트럼프에 대해서 완전히 미치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왜 저런 발언을 하고 왜 저런 행보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고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할 텐데 그냥 미치광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뭐 이런 이상한 기획만 갖고서 미치광이라고 하면 우리 대응책이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 바로 통상협상을 해야 되는 마당에 그래서 트럼프의 전략, 미국의 전략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겠네요.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를 하면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려면은 썸네일이 눌러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눌러보게 만드는 걸 트럼프가 진짜 잘합니다. 트럼프가 잘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 말을 듣게 만드는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하신 대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게 만들어야 그 사람의 말을 듣죠. 하던 말을 똑같이 하는 사람 말을 뭐하러 듣습니까? 그렇죠. 항상 다른 말을 해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된
소위 말해서 이제 유튜브 썸네일도 좀 과장돼야 이제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썸네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에 주목해야 되는 거고, 트럼프가 말과 행동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로 추진하려고 하는 국가 전략이 무엇인지를 보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정말 성동격서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요. 우리 매니저님, 달러 약세, 그동안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보면 달러 약세로 가는 쪽으로 좀 펼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달러 전망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과거 2년간 2023년과 2024년을 보면 미국의 경기가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중국이나 타국가 대비 우월한 면이 아주 돋보여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고요. 미국의 독주가 이어진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 다만 올해로 본다면 유럽의 재정 정책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중국 역시 공격적인 부양책이 나오면서 미국이 아닌 국가들 역시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양호한 경기가 체력이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 예.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건 밸런스가 다시 맞춰진다는 의미로 보여질 것 같고, 그럼 달러는 아마도 우리가 봤던 달러만의 독주 혹은 달러의 초강세, 달러 인덱스 기준 105 이상의 구간은 이젠 다소 지나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개인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약간 진정된 구매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여전히 미국의 경기가 급격히 꺾이지 않는 한은 달러의 약세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낮은 레벨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지나치게 강했던 게 다소 정상화되는 레벨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계세요? 글쎄요, 이제 그 사실은 원화가 그 싸죠. 달러 대비해서. 그러니까 싸다라는 거는 펀더멘탈 대비 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펀더멘탈보다 쌌던 이유가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이 비관적 전망, 그리고 원화의 가치에 대한 장기적인 불투명성,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펀더멘탈보다 더 쌌던 거고요. 이제 그게 이제 좀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환율은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환율은 정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그 협상 과정, 그리고 대만 달러에서 나왔던 그런 과정들 보면 우리가 이걸 음모론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뭐가 있었대더라 이렇게 보지 않더라도 지금 달러, 그러니까 환율은 그러니까 워낙 강세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민은 이런 거죠.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야, 그러면은 미국 주식을 팔고 들어와야 될 정도로의 약세일 것인가. 그렇죠. 이 부분은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만약에 급격하게 진행되는 거라면은 문제가 있겠지만 좀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항상 지금 당장 달러 약세 이런 것도 봐야 되지만 앞으로 2년, 3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 미국 주식을 팔고 들어와야 될 정도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 배분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서 우리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다 보니까 무엇을 담아야 할지는 우리가 대충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냐가 또 중요하죠. 어느 시점에 투자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최홍석 매니저님, 지금입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관세라는 이벤트로 인해서 4월에 시장이 망가졌던 시기가 개인적으로는 좋은 투자기라는 생각을 했는데 4월 초에 만들어졌던 저점 대비 현재 위치는 다소 급하게 반등이 나온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전히 시장에 투자자로 참여해야 되고 매력적인 기회가 많은 시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추가적인 변동성에 대한 대응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기존에 우리가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공격적으로 해야 될 시기를 말하는데 지금은 주식시장에 머물러야 되지만 아주 공격적이기보다는 적당히 방어하면서 머물러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금 방어적인 투자자라면 채권의 비중을 그래도 한 40~50%, 조금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채권 비중을 한 30% 정도 가지고 시장에 임하는 것이 조금 더 대응하기엔 나은 구매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이효석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지금이라고 보십니까? 좀 기다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게 투자의 타이밍을 이제 맞추는 거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긴 한데. 신의 영역이죠, 네, 사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거는 싫어하는 이유는 맨날 틀리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걸 감안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특히나 200일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걸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일선의 의미를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과거 200일 동안 사람들이 얼마에 샀는지 평균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0일선 밑에 있다는 얘기는 지난 1년 동안 주식 샀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다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위에 있다면 기분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네, 놀랍게도 지금 4월 달에 200일선을 깨고 내려와서 한동안 오랫동안 있을 줄 알았는데 다시 올라와 버렸어요. 그 말은 이제 사실은 주식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한번 하고 나서 반등을 하는 방법이 뭐 한 두 가지 정도 반등,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지만 첫 번째 제일 좋은 기분 좋은 거는 이제 V자 반등인 거예요. 예. 다시 살 기회를 안 주고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W자라고 해서 한 번 더 조정을 주고 이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좀 안 좋은 거는 이제 L자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회복을 못 하는 거죠. 예. 더 안 좋은 거는 뭐 역 N자라고 해서 오르는 듯 하다가 다시 네. 꼬꾸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상황은 뭐 다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는 V자 반등의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W자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N자형으로 다시 이제 밑으로 더 하락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W로 해가지고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주식을 들고 있어야지 기회가 와서 또 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이렇게 보면은 개미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은 주가가 오를 땐 더 오를 것 같고 내릴 땐 더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를 때는 하다가 기회 못 잡고 내릴 때는 더 내릴 것 같아서 막 떨고 이런 상태로 맨날 임하다 보니까 정말 개미들이 돈 벌기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앞서 네. 비트코인을 상당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비트코인도 상당히 V자 반등 비슷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 타이밍이 어떻습니까? 네,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좀 원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했었지만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달러가 약세를 용인해주고 전 세계 통화가 강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국가에서 금리를 낮추고 재정 정책을 더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통화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 이미 지금 독일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돈을 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늘어난다. 그 통화량이 늘어난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럼 뭐가 반영할 거냐? 비트코인이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그 M2 통화량, 글로벌 M2 통화량을 이제 90일 선행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비트코인이랑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90일 후 미래를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보니까 지금 이제 90일 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15만 불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통화량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15만 불 간다 안 간다는 아니지만 그 비트코인이 좋을 수 있는 환경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엔비디아가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라는 루머가 들려요. 저는 이게 이제 루머긴 하지만 2, 3년 후에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엔비디아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은 과거에 비트코인을 미국 기업이 들고 있으면 이거를 무형자산으로 반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6월 달부터 법이 바뀌어서 작년 6월 달부터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디지털 자산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무형 자산으로 평가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도 평가를 안 해줘요. 빠진 것만 반영해 주거든요. 디지털 자산으로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도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것에 대한 유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계속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좀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제가 가져가시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하나의 이제 자산으로 투자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저번에 이제 지지난주인가요? 출연하신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금의 대체제 비슷하게 그러니까 주식하고 이제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금과 비슷하게 가는 그런 양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세계적으로 이제 엄청난 통화량이 풀리다 보니까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금이나 비트코인 가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네. 맞습니까? 네, 뭐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금의 시가총액이 대략 한 22조 달러 정도 되고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딱 10분의 1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몇 퍼센트가 적당한지는 아무도 알 수가 아무도 없어요. 모르죠. 그런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 비중이 적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중이 금의 한 20%, 30%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비트코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두 분께 이제 투자 시점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고 비트코인 얘기 또 추가로 들어봤습니다. 우리 최용석 매니저님, 앞서 이제 1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이걸 여쭤봤는데 너무 좀 일반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주식 채권 배분해서 딱 놓은 건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네. 보통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의 기대 수익이 채권으로 이제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기보다는 주식을 좀 더 많이 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그런 고객이 왔다. 그러면. 네.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자산으로서의 기대 수익률은 주식이 채권보다 월등하고요. 다만 주식 자산 우리가 올해 4월에도 본 것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왔을 때 변동에 노출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변동성 없이 우상한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는 주식을 100% 가져갈 것이고요. 시장이 출렁이 있을 때 거기에 대응할 여력을 가지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아마도 채권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이라 하면 언제든 매매 가능한 유동성 있는 자산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현재 가지고 있는 비중을 보면 단기 채권의 비중이 주식 자산보다 비중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 말은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대응책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공격적인 투자자의 관점보다는 균형감 있는 자산 관리자의 관점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 시장은 개인적으로 4월에 관세 이벤트로 해서 시장이 조정받기 이전에 이미 미국 시장은 굉장히 고밸류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다 보니 다소 안도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여전히 S&P 500 기준 멀티플은 21배 정도 레벨이라서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는 레벨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주식 사기 아주 좋은 시기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주식 사기 나쁘지 않은 시기지만 언제든 이런 출렁이면 또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변동성을 활용하기에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유연성을 채권으로 가지고 있어도 좋을 것이고요. 아니면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장기채 수준이 꽤 높은 레벨이고요. 예를 들어서 종소세에 해당하는 절세 효과가 있는 채권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현재 미국의 장기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10.5% 정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세 효과를 반영하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 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이 됐기 때문에 현재 금리를 반영한다면 채권도 생각보다 좀 매력적일 수 있다. 수익률에 포커싱한다면 장기채, 유연성에 좀 더 포커싱하면 단기채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주식, 그러니까 워낙 강세를 예상하시고 국내 주식 비중을 좀 늘리겠다 하시는 분한테는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현재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자산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는 지금은 그렇게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화가 투자를 할 때 환율의 방향성이 내 포트의 가장 중요한 로직인가로 했을 때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떠나서 나의 포트폴리오가 가장 우량한 퀄리티의 자산을 투자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달러 약세가 너무 두려워서 달러 자산을 투자하지 못한다고 하면 차라리 환해지 되어 있는 미국 자산을 투자한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화로 투자한다는 의미가 굳이 한국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환해지를 고려한다거나 여러 형태로 원화로 투자할 수 있는 미국의 자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연한 전략들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유연성을 가져라. 이 부분이 딱 인상적입니다. 이효석 대표님한테 같은 질문 드려보죠. 네.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앞서서 말씀을 많이 드려서 이제 왜 뭐 현금은 얼마나 가져가야 되고 이거는 예.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맞는 그 비중이 딱 있어요. 원래. 개인 성향에 따라 달라지죠. 성향도 성향이지만 그 나이에 따라서 다 아, 정해지는 거죠. 연령대별로. 나이에 따라, 연령대별로.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젊은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월배당 우리 투자 많이 하죠. 월배당 투자하는 거랑 비율로 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월급을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만큼 월배당 혹은 채권에다 투자한다면 채권 원금이 얼마나 돼야 되는지.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미 채권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월급을 많이 받을 거니까요. 앞으로 몇 년 네. 동안. 그래서 젊은 분들은 채권 투자 이미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공격적으로 하셔도 되는 거고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반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주식 채권의 비중이 적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나이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요. 그걸 안 하고 싶고 더 욕심이 나서 그런 그렇죠. 거죠. 100 마이너스 자기 나이 하면은 그게 그럼요. 바로 주식. 그게 투자죠.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게 맞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지나치게 주가가 빠졌다고 하면은 주식을 좀 더 사주고 조금 이렇게 이런 정도의 움직임을 하는 거지. 뭐 극단적으로 내가 시장을 맞추겠다 타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너무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적절한 비중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두 분꾼이 공통적으로 유연성을 갖고 좀 융통성 있게 대처하라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가장 어렵게 만든 것이 우리가 4월에 본 것과 같이 변동성인데요. 네. 사실 변동성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면 초과수익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이라면 너무 공격적인 포지션보다는 유연함을 가지고 시장의 변동을 활용하기를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이효석 대표입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투자에서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능력 범위라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 범위 안에서 투자를 하시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기 능력껏 그러니까 뭐 빚내서 투자하는 거 이건 정말 금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